자, 시효취득 통행지역권을 다시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했을 때 지료 지급할 필요 없다. 없죠? 근데 통행지역권, 통행지역권 시효취득했을 때 이때 손실보상 할 필요 없다. 이거는 손실보상하라 그랬습니다. 그 두 개 혼동하시면 안 돼요. 자, 분묘기지권은 시효취득했다면 지료 지급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통행지역권은 시효취득했을 때 손실보상하래요. 남의 땅을 계속 지나다니니까, 그죠? 손실보상해 줘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분묘기지권은, 이거는 분묘기지권에 관해서는 지료 미지급을 이유로 소멸 청구할 수는 없다. 분묘기지권에 관해서는 지료 미지급에 관해서 소멸 청구할 수는 없다. 아까 이따 그랬잖아요. 이따 그랬죠? 물론 시효취득 했을 때 지료 낼 필요 없다는 거 이 말하고 혼동하시면 안 돼요. 시효취득 아니면 분묘기지권도 지료 내야 됩니다. 또 지료 2년 연체하면 소멸 청구 당할 수 있다 그랬어요. 혼동하지 마세요, 그거. 그죠? 어떤 분은 어떤 분들은 나는 아는 게 있어야 혼동을 하지. 뭐. 죄송합니다. 그런 분 안 계시겠지. 그쪽 얘기입니까? 근데 이게 공부라는 게 막 혼란스러운 시점을 한번 거쳐야 돼요, 이게. 한번 거쳐서 정리될 때 이제 그때가 이제 공부가 되는 건데, 나는 전혀 혼란스럽지 않다 그러면 이제 이것도 좀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했죠. 자, A 소유 땅, B 소유 건물, 그 다음에 C가 전세권자이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땅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을 법조문에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맞죠, 그죠? 이러면 이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지당권을 설정한 걸로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거 말이네. 말 잘못했네. 이렇죠? 이랬을 때. 네, 맞아요. 잘하고 있습니다. 자,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합니다. 그때 건물에만 전세권 설정되었을 때 이 대지 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이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지당권을 설정한 걸로 본다 라고 말했고, 자, 이렇게 법정 지당권 생겨났으니까 이제 이 대지 소유자는 이 땅에다가 뭐 지당권 설정하겠다, 전세권 설정하겠다 이러면 안 되지. 저 같은 용역 물건이 같은 땅에 두 개 설정될 수 없거든요. 이러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저 A 소유 토지에 B 소유 건물, 이 B가 이 땅에 지당권을 가지고 또는 임차해 가지고 건물 지은 겁니다. 이 건물에 C가 전세권 설정받으면 이 전세권은 바로 이 권리에 효력 미친다. 미치죠, 그죠? 미칩니다. 이거는 법조문 없지만, 자, 이거는 법조문 없습니다. 없지만 판단해 보세요. 자, 이렇게 B가 지당권 가지고 임차해 가지고 건물 지었을 때 이 건물의 저당권자는, 이 저당권자는 바로 지당권 행사할 수 있다. OX. 그러면 이 경우에 이 저당권 실행으로 이 건물이 제3자 D한테 경락되면, 자,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가겠습니까? 자, 그러면 저당권은 종물에도, 저당권은 종물에도 효력 미친다. 맞습니까? 종물에도 효력 미친다. 이거는 종된 권리도 마찬가지다. 그 말 기억나요? 그 말 기억나면서 이건 왜? 자, 다시 B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지당권은 건물 이거 소유하려고 설정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지당권은 이 건물 소유권에 종된 권리입니다. 이거 종된 권리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칩니다. 그래서 저당권 실행으로 건물이 경락되면 이것도 그냥 넘어가 버려요. 맞죠, 그죠? 이거는 법조문 없습니다. 팔립니다. 자, 다시 저당권은 종물에 그리고 종된 권리에 효력이 미친다. 그 판례예요. 그죠? 그 다음에 자, 이것도 마찬가지고, 자, 이거 미치니까, 효력이 미치니까 B가 말이죠, 이 저당권 이것을 나는 포기하겠다. 자, 이렇게 소멸시키겠다. 이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그죠? 자,
자, 이런 거 혼동하지 마세요. 좀 비슷비슷한 얘기인데. 이게 이제 사례로 안 나오고 만약에 표현으로 나오면 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인 상태에서 건물에만 전세권 설정할 때에는 한때에는 다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인 때에 건물에만 전세권 설정한 때에는 대지 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이렇게 나와요. 이건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주당권을 설정한 걸로 본다. 이렇게 나오고 이거는 또 만약에 표현으로 나온다면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이렇게 나와요.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 설정되면 이 전세권은 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그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나오고 됐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높아시면 한번 잠깐 여쭤봤고 지금 보고 있죠? 다시 원래 원위치로 갈게요. 395페이지입니다. 395페이지에 자 보세요. A 소유 자동차 B가 수리비 때문에 이것 때문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수리비를 변제 안 했으면서 유치물 반환 청구에 소를 제겼습니다. 유치물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에 소를 제겼을 때 당연히 B는 유치권을 가지고 법정에 나와서 항변을 하겠죠, 그죠? 이랬을 때 어떤 판결이 내려집니까? 그죠? 피고 B는 이 수리비를 변제받으면서 그 상환으로 유치 목적물 돌려주라. 이런 판결 내립니다. 그죠? 바로 무슨 판결이죠? 상환 이행 판결입니다. 상환 이행 판결. 이게 이제 물건에서는, 담보 물건에서는 상당히 독특한 건데, 이건 어때요? A 소유 부동산에 B가 저당권자입니다. 저당권자. 그런데 이쪽에서 대출금 다 안 갚았어요. 대출금 다 안 갚았으면서 저당권 등기 말소하라고 소를 제기했습니다. 소를 제기했어요. 당연히 B는 자, 우리 은행에서는 대출금 아직 다 못 받았다라고 항변할 거 아닙니까? 그죠? 항변하겠죠. 자, 어떤 판결 내리십니까? A 패소입니까? 상환이행 판결입니까? 저 피고 B는 변제받으면서 그 상환으로 저당권 등기 말소해주라. 이런 판결?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A 패소입니다. 왜 그래요? 저당권 등기 말소하고 그다음 이쪽에 변제하고 이거 서로 동시관계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선이행 채무 아닙니까? 선이행 채무자가 자기 채무를 이행 안 하고 상대방의 후이행 채무의 변제를 요구합니다. 지금.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선이행 채무자가 자기 채무를 이행 안 하고 상대방의 후이행 채무의 이행을 요구하면 됩니까? 안 되지. 이거는 패소입니다. 패소. 원래 말이죠. 담보에서는 이쪽에 변제하고 그 다음에 유치권자의 유치물 반환 이거하고 서로 동시관계 있지 않습니다. 변제가 선이행이에요. 그런 말 들은 적 있죠? 담보에서는 다 그렇다고 채무자 변제가 선이행이라고 말씀드린 적 있죠? 그럼 이것도 이게 선이행 채무자가 변제 안 하고 상대방의 반대 채무를 이행하라라고 지금 요구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이론적으로 저 A가 패소해야 될 텐데 이거 왜 A의 패소가 아니고 A의 일부 성소가 되는가? 이거 일부 성소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A의 일부 성소예요. 이건 왜 그런가? 이거는 목적물과 채권 사이에 그 결연성 때문에 그래요. 이 물건이 괜히 생긴 거 아니잖아요. 이 물건에 돈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채권과 물건 사이 결연성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상환이행 판결 내립니다. 말을 괜히 했나? 자, 원래 상환이행 판결은 서로 간의 채무가 동신관계 있을 때 내리는 판결입니다. 예? 서로 간의 채무가 무슨 관계 있을 때? 동신관계 있을 때 그때 내리는 판결이에요. 원래 선이행 채무자는 자기 채무를 변제 안 하고 상대방의 채무에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데 유치권은 예외입니다. 예외 선이행 채무자인데 근데 상환이행 판결 내려줘요. 바로 물건과 채권 사이의 결연성 때문에 그래요. 예? 자, 혹시 뭐 머리가 복잡하면은 이렇게 마세요. 그냥 유치권에서는 채무자가 변제 안 하고 유치물 반환 청구 소송해도 패소 안 한다. 안 한다. 상환이행 판결 내린다. 저 유치권자 A 저 사람의 일부 성소입니다. 이 말만 좀 기억합시다. 자, 그래서 괄호 4번에 동그라미 1번에 채무자가
유추물의 반환 청구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피고가 유추권을 항변합니다. 이러면 무슨 판결? 상환 이행 판결. 이 상환인 판결도 동그라미 2번에 세 번째 줄 중간에 원고 승소입니다. 원고 일부 승소예요. 그 다음에 5번에 자 유추권자에게도 경매권 있다 없다. 자, 그 말은 꼭 기억하세요. 유추권자에게 말이죠. 유추권자에게 경매대가에서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경매권은 있다 없다? 경매권은 또 있습니다. 경매권은 있어요. 자, 경매에서 우선 면제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것을 환가를 위한 경매, 그냥 돈으로 바꿔놓기 위한 경매라 그래요. 이런 것을 형식적 경매 이런 말씀입니다. 형식적 경매. 그러면 다른 경매는 예컨대 강제 경매하고 저당고의 실행 경매, 이거는 실질적 경매라 그래요. 이거는 형식적 경매. 아무튼 경매권 있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추권자가 우선 면제는 못 받지만 유추권자도 채권자 맞죠? 채권자 맞으니까 그냥 채권자 자격 가지고 배당 참가해서 다른 채권자와 동등한 지위로 비율 배당만 한 것은 괜찮아요. 그죠? 이 사람이 배당 요구 신청하는 거, 배당 요구 신청해서 비율 배당 받는 거, 이거는 인정됩니다. 자, 다른 것도 이거 혼동하지 마시고. 자, 뒷페이지 가보시면, 뒷페이지에 제일 위에 기억 보시면 유추권자에게도 경매권은 있다는 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유추권에 의한 경매가 진행 중인데, 근데 다른 일반 채권자가 강제 경매 들어왔습니다. 또는 저당고 실행 경매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유추권에 의한 경매는 이거는 저쪽 경매로 흡수돼 버립니다. 흡수되고 정지돼요. 정지되지만 나중에 매각되면 그 경락인에게 여전히 유추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인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뭐라고요? A 소유 부동산에 B가 저당권자고 C는 유추권자고 저당권자, 그 다음에 여기는 유추권자. 유추권자도 경매 가능하다 그랬죠? 근데 저당권자가 저당권 실행 경매 들어와버리면, 이 유추권자의 경매는 이쪽으로 흡수돼 버려요. 이거는 정지돼 버립니다. 그리고 제3자한테 낙찰되면 말입니다. 그 낙찰자에게 유추권 가지고 인도 거부하겠다.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의 첫 줄 중간에 우선 면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안 되는데 니은 보시면 첫 줄 중간에 일반 채권자와 그 평등한 순위로 배당받는 것은 가능해요. 그 다음에 6번은 뭐 각자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 과실 수치에 따른 변제 충당. 자, 어떻게 합니까? A 소유 자동차, B가 유치권자입니다. 수리비 때문에. 그런데 채무자 이 사람의 승낙받아서 제3자 씨한테 대여하고 C로부터 대여료를 받았습니다. 대여료. 이게 과실 맞습니까? 이 과실을, 이걸 이자가 수취함으로써, 이걸 가짐으로써 변제받은 걸로 처리할 수 있죠. 그죠? 맞죠? 과실 수취해서 이 채권에 충당할 수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7번은 제목만. 유치권자도 목적물에 비용 혹시 들어갈 수도 있겠죠? 비용 들어가면 그 상환 청구할 수 있다. 그죠? 뭐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 맨 밑에 유치권자는 성관주의로 보관한다. 성관주의로 보관하고, 그 다음에 뒷페이지에 유치권자는 채무자 승낙 없으면 승낙 없이는 유치물을 사용, 그 다음에 대여, 담보제공, 이거 뭐 돼요? 만약에 무단으로 사용했다 또는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다 이러면 그 동그라미 3번 채무자가 유치권에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다시 유치권자는 유치 목적물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다만 보존을 위한 사용은 괜찮다? 보존을 위한 사용은 괜찮아요. 그 밑에 괄호 2번에 두 번째 줄 공사대금 채권에 의해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그 신축한 건물이 주택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택에서 거주하는 거 인정해 줍니다. 바로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 봐요. 자,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어도 남의 주택을 사용한다는 것은 부당이득입니다. 그래서 맨 밑에 줄 끝에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생겨나요. 자, 다시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괜찮다. 그죠? 그러나 보존에 필요한 사용도 그것도 이득이 생기면 부당이득이에요. 부당이득 반환, 이게
생겨납니다. 맨 밑에 법조문 유치권 행사 중에도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해요. 유치권 행사 중에도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합니다. 뭐 그전에 다 말씀드린 거지만 만약에 수리비 때문에 유치권 행사한다 할 때 이 수리비 같은 것은 몇 년 행사 안 하면 소멸시효 걸린다? 시험이 안 나오는 거 되게 잘 외우네. 3년. 자, 3년 행사 안 하면 소멸시효 걸려요. 소멸시효 걸리면 유치권도 소멸해요. 그죠?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에 두 번째 조문. 유치권은 점유를 상실하면 그러면 바로 소멸합니다. 자, 유치권은 점유가 그게 본체적 효력입니다. 그래서 점유 없이는 유치권은 존속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무조건 소멸입니다. 그래서 A 소유 자동차, B가 수리비 때문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데 말이죠. A가 야밤에 이 자동차를 훔쳐가 버렸습니다. 자동차를 훔쳐가 버렸다. 절취해 갔습니다. 자, 그러면 B의 유치권은 이거는 소멸해버린다. OX. 또 A가 빼앗아가 버렸다. 강취해 갔다 하더라도 유치권은 소멸해버린다. 점유를 상실했으니까 유치권은 소멸해버려요. 그래서 B가 A에게 반환 청구하더라도 이거는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아닙니다. 점유를 침탈당했죠. 점유를 침탈당했으니까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그죠? 점유물 반환 청구 이걸로 해야 돼요. 이거는 행사 기간이 1년밖에 안 주죠, 그죠? 1년밖에 안 줍니다, 그죠? 점유물 반환 청구 이거 해가지고 그래서 소송해가지고 이거는 반드시 소송해야 되죠, 그죠? 소송해서 점유를 회복했습니다. 점유를 회복하면 그러면 점유권은 소멸하지 않았던 게 되고 유치권도 소멸하지 않았던 게 됩니다. 맞죠? 유치권이 다시 회복이 돼요. 회복이 됩니다. 자, 이거는 뭐 기존에 이미 다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유치권자는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면 점유 상실 원인이 이게 무엇이었는가 안 따지고 유치권은 무조건 소멸. 됐죠?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무조건 소멸합니다. 그래서 설사 빼앗겼다 하더라도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 이런 말 없습니다. 유치권 사라지고 없으니까. 그러나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점유물 반환 청구죠, 그죠? 이거는 가능하다. 몇 년 내에? 1년 내에 반드시 소송해야 되고 이거는 출소 기간 기억나죠? 그래서 점유를 회복하면 그러면 유치권은 다시 살아나요. 유치권은 다시 부활합니다. 자,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런데 시험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OX 해보세요. 자, 잘 들어보세요. 유치권자가 점유를 상실했다 하더라도 점유 회복의 소를 통해서 점유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라면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다시 유치권자가 점유를 상실했다 하더라도 점유 회수의 소를 통해서 점유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면 유치권은 소멸 안 한다. X예요. 자, 소송해가지고 점유를 회복해야지. 그러니까 점유 회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점유 회복이 가능하다는 사정만 가지고 유치권을 소멸 안 한다? 소멸해요. 점유 회수의 소를 제기하고 점유를 회복해야만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밑에 팔려보세요. 결론만. 아니다. 죄송합니다. 그 점 밑에 우리 알고 있는 거 일단 먼저 확인하고. 자, 그래서 바로 밑에 줄 끝에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없다 그랬죠? 다만 점유를 침탈당했다면 점유권에게서는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그렇게 점유를 회복하면 그러면 바로 밑에 줄 유치권도 소멸하지 않았던 게 된다 그랬죠? 이거는 소를 통해서 점유를 회복했을 때 말입니다. 근데 밑에 판례 밑에서 세 번째 줄자 끝에 보세요. 그러나 점유 회수의 소를 제기해서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는 그 사정만 가지고 유치권이 소멸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자칫하면 속아요. 자, 점유 회수의 소를 제기하고 그 다음에 점유를 회복해야만이 유치권이 살아나요.
맞죠? 그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는 유채권이 소멸 안 한다? 그거는 아니다. 그죠? 자, 그러면 저당권. 자, 402페이지. 402페이지. 그래서 두 번째 법조문. 자, 저당권은 그 담보되는 채권하고 분리시켜서 저당권만 타인에게 양도한다. 저당권만 이것만 타인에게 담보 잡힌다.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안 됩니다. 그 말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404페이지 404페이지 자, 갑이 을에게 채권이 있고 이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은 병에 설정받았다. 자, 이런 저당권 원칙적으로 유효, 무효, 유효, 무효입니다. 저당권은 담보물건의 그 부수성에 따라서 이 채권과 저당권은 그 주체를 달리할 수 없대요. 같은 사람이라야 된다.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같은 사람이라야 돼요. 이게 다른 사람이면 안 돼요. 이거 무효입니다. 무효인데 나중에라도 이 병이 갑에게 이 저당권 등기를 이자에게 이전해주면, 이전에 부기 등기죠? 해주면 그러면 그때부터 이 저당권이 유효로 바뀐다? 어때요? 자, 다시 제3자 명의로 저당권 등기하면 무효인데 근데 그 저당권 등기를 채권자에게 줬대요. 줬답니다. 그럼 됐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유효입니다. 그죠? 그때부터는 유효. 자, 다시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설정된 저당권은 무효인데 근데 나중에라도 채권자에게 이 저당권 등기를 주면 말입니다. 그럼 됐죠? 그러면 유효예요. 그리고 이 제3자 명의로 설정된 저당권도 예외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해 줍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A가 B에게 채권이 있고 그 다음에 C가 저당권 설정받았을 때 이거는 원칙은 무효지만 3자 합이 있었고 이 채권이 이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러면 괜찮대요. 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하든 저당권 등기 명의자에게 변제하든 누구한테 변제하든 이 변제가 효력 있는 변제로 인정되는 경우 즉 채권자와 저당권 등기 명의자가 불가분적 채권자 관계에 있다. 그런 경우라면 제3자 명의 저당권 등기도 효력이 있답니다. 그래서 예컨대 A 회사가 B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채권에 대한 저당권은 이 회사, 대표회사 C가 대표회사이자가 저당권 설정받았습니다. 이것도 법적으로 분명히 회사와 대표회사는 다릅니다. 그죠? 맞죠? 달라요. 그죠? 그런데 이 채권의 행사 추심 권한은 대표에게 다 위임이 된 겁니다. 위임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채무자는 회사에다가 돈 갖다 주든 회사 사장 집에 돈 갖다 주든 누구한테 돈 갖다 주든 이 사람은 채무가 변제되는 겁니다. 이 둘은 불가분적 채권자 관계에 있다. 물론 대표회사라고 다 그런 거 아니지만 채권의 추심 권한을 다 넘겨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쪽에 변제하든 이쪽에 변제하든 이 사람은 어느 쪽에나 변제할 수 있다. 그죠? 이 두 사람은 실질적으로 불가분적 채권자 관계에 있다. 이러면 제3자 명의 저당권도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보충들 맞습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자, 채권자 아닌 자가 저당권 설정받으면 원칙은 무효입니다. 다만 나중에라도 저당권 등기를 채권자에게 이전해주면 이전에 부기 등기해주면 그러면 유효로 바뀌어요. 또 원래 제3자 명의 저당권은 원래 무효지만 다만 3자 합이 있었고 이 채권이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넘어갔다 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 인정된다면 그러면 이게 효력이 있답니다. 또 채무자가 어느 쪽에 변제하든 효력 있는 변제로 인정될 수 있는 관계 즉 이 두 사람이 불가분적 채권자 관계에 있다면
그러면 제3자 명의 저당권도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읽고 확인. 자, 동그라미 1번에 세 번째 줄 끝에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하나다. 채권하고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그 주체를 달리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다만 밑에 판례 첫 두 줄,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저당권 넘게 했다 하더라도 그 후 채권자가 부기등기 방법으로 저당권을 이전받으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실제 부합하죠. 따라서 효력 있는 저당권 등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동그라미 2번의 기억. 예외적으로 첫 줄 끝에 채권자와 채무자 그리고 제3자 간의 합의가 있었고 그리고 제3자에게 그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이 되었다, 즉 넘어갔다 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하든 저당권 명의자에게 변제하든 누구에게든 채무를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즉 채권자와 제3자가 불가분적 채권자 관계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이런 경우라면 제3자 명의 저당권 등기도 효력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406페이지. 자, 다시 한 번 더. 원래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같은 사람이라야 된다. 이게 원칙입니다. 채권하고 저당권은 그 주체를 달리할 수 없다. 이게 원칙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것은 그 원칙에 반하는가 아니면 원칙에 부합되는가. 자, A가 B에게 3천만 원 채권이 있고 그 다음에 C도 B에게 7천만 원 채권이 있습니다.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A가 1번 저당권 설정받고 C가 2번 저당권 설정받고 이거는 얘기할 거리도 아닙니다. 예. 맞죠? 그죠? 자, A가 1번 저당권, C가 2번 저당권 이렇게 설정받으면 이거는 문제거리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두 개의 채권을 담보하는 하나의 저당권을 A와 C가 같이 설정받은 겁니다. 이렇게 저당권 설정받는다 이 말입니다. 예? 자, 채권자가 다른 두 개의 채권을 담보하는 한 개의 저당권을 둘이 설정받아요. 자, 물론 자 A가 B에게 A가 자 이거는 뭐 제가 얘기 드릴 필요도 없어서 얘기 안 하는데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또 상식 가지고 판단하세요. A가 B한테 만약에 대금 채권이 있고 그다음에 매매 대금 채권이 있고 뭐 기타 등등 채권이 많아요. 공사대금 채권이 있고 한 5개 있습니다. 이 5개 채권을 다 담보하려고 채무자부당 선에 저당권 설정받는다. 돼요 안 돼요? 멀뚱멀뚱 보지 마시고 그냥 되죠. 그죠? 그럼 이 사람이 이걸 변제 안 하든 이걸 변제 안 하든 이거 변제 안 하든 간에 아무거나 변제 안 하면 경매 들어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채권자가 한 사람인 여러 개의 채권을 담보하는 하나의 저당권에 전혀 문제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채권자가 다른 여러 개의 채권이죠. 그죠? 채권자가 다른 여러 개의 채권을 담보하는 하나의 저당권 말입니다. 이것도 되는가? 돼요. 됩니다. 이 경우에 채권자와 저당권자, 채권자와 저당권자 같은 사람 맞잖아요. 채권하고 저당권 같은 사람에게 귀속되었잖아요. 된 거예요. 이때 이 저당권은 이 두 사람이 공유한다 그래요. 공유한다. 한 개의 저당권을 둘이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거 5천에 낙찰되었다면 만약에 5천에 낙찰되었다면 A와 C는 얼마씩 배당받으면 돼요? 5천에 낙찰되었다면 다른 채권자 없고 두 사람만 있다면 1,500? 3,500, 1,500, 3,500 배당받으면 되죠. 그죠? 이런 경우는 채권에게 비례해서 비율 배당받으면 돼요. 맞죠? 그죠? 근데 만약에 저당권 등기할 때 말입니다. 이 사람들의 공유 지분 등기를 미리 해놓았다면 지분 등기 만약에 해놓았다면 이 지분의 비율로 배당받아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406페이지 중간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채권자가 각각 다른 수개의 채권을 담보하는 한 개의 저당권 설정 이거 가능하다. 자, 이 경우에 밑에서 네 번째 줄 여러 채권자가 하나의 저당권을 준공유하는 경우 각기 그 채권에게 비율로 변제받는 게 원칙이다. 다만 바로 밑에 줄 공유 지분을 미리 특정해서 저당권 등기에 맞췄다면
그 지분 비율로 배당받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자, 감사합니다.